안녕하세요. 226페이지 치매 파트 나가겠습니다. 치매, 정당 권한 없는 제3자가 유효한 특허에 보호범위 내의 발명을 이 보호범위를 권리범위라고도 합니다.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치매가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치매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의의로 퉁치는 그 정도 답안지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각각마다 쟁점 잠깐 잡아드리면 이 정당권원 쪽이 올해 시험 문제도 나왔네요. 실시권, 특히나 작년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법정 실시권, 선사용권 같은 거, 선사용권, 주용권,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자주 나왔습니다. 권리소진. 이건 제가 1차 때도 얘기하고 2차 때도 얘기하는데, 특허 발명을 쓰고 싶으면 이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니까 스킬로 알아두세요. 내가 특허권자가 아닌데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 싶다. 특허권자한테 돈 줘야 됩니다. 돈 준다는 게 하나 컨셉이 권리소진. 특허권자 사오면 내가 그거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컨셉이 실시권이에요. 로열티 주면 내가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특허권자도 아닌데 특허권을 쓰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되는 거고, 돈 주는 게 권리소진과 실시권. 권리소진이 되거나 법정 실시권이 있거나 그냥 실시권을 인정받으면 정당 권한이 인정돼서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하는 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이 쟁점으로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효한 특허는 반대가 무효심판. 보호범위 내의 발명이 그 답안지 쓸 때 제 사례집 핸드북 보시면은 정형화된 목차가 있습니다. 보호범위는 1번. 문헌범위 먼저 쓰시고요. 문헌범위 쓰실 때는 또 목차가 두 개입니다. 하나, 해석하는 거, 문헌 해석. 이거를 청구범위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청구범위에 있는 문장 자체를 사전적 의미, 관용적 의미, 발명의 설명에 별도 정의가 있으면 별도 정의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것을 확장 해석하거나 제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문헌 해석한 후 그 다음에 이 해석된 애들로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의 유기적 관계가 모두 갖춰졌을 때 문헌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AR 써주는 겁니다. 구성요소 완비 원칙. 얘를 일종의 구성의 해석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를 어떤 구성에 관한 것인지 구성을 해석하고, 그 구성과 구성의 유기적 관계가 모두 갖춰졌을 때 구성요소 완비라고 합니다. 그때 문헌 범위에 속하고, 만약에 문헌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균등 범위. 균등 범위는 과제 해결 원리, 효과가 실적으로 동일한지, 변경이 쉬운지, 그 다음에 의시적 제외가 있는지, 자유실시는 아닌지. 의시적 제외 최근에 2차 시험에 좀 오랫동안 안 나왔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1차나 2차나 많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여기가 보호범위 문제 푸는 겁니다. 문헌범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균등범위 보는 거. 나중에 기초 JS나 실전 JS나 전부 다 연습을 하게 되니까 그때 경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사례집 핸드북에 정형화된 목차 있으니까 그 목차도 참고하시면 답안지 쓸 때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업으로서 실시, 이거 이제 2조 3호 얘기하는 건데, 얘가 최근 개정법, 저번에 프로그램 발명할 때도 했었네요. 방법 발명의 그 청약이 2조 3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죠.
226페이지 침해 성립요건 유효한 특허의 보호범위 내용은 정당 권문자가 업으로서 실시 정유보호. 그 다음에 2번 보호범위 판단. 이거 보호범위라고도 하고 권리범위라고도 합니다. 1번 청구범위 기준. 권리범위 또는 보호범위는 청구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구성요소 완비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게 청구범위를 문헌 해석해서 그 해석된 구성과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두 개를 얘기합니다. 청구범위 해석 시 발명의 설명 도면 참자. 이게 청구범위 해석 여기 가는 거예요. 가번. 우리 1차 때 많이 했습니다. 명서도면 보충 참작한다고 무조건 맞는 거라고 했죠. 명서도면 보충 참작해서 문헌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명서 도면에 의해서 확장 해석하거나 제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가번. 보충 참작해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나번. 제한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다번. 다만 이거 아직 2차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발명의 설명에서 뒷받침되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제외된 사정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제3자에게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때에는 제한 해석 가능하다. 이게 특허 요건 판단 시에는 안 되는데 권리범위 판단 시에는 가능하죠. 다만도 잘 알아두시죠. 다번. 다만. 2번 입법례는 한번 간단하게 읽어오시면 되고요. 검토는 청구범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타당하다. 그러니까 문헌의 일반적 의미로 청구범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에 있어 도움된다. 뭐 제한을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이러면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성에 있어서 타당하다. 구성요소 완비 원칙이 다음 목차 AR 들어간 거고요. 균등 범위가 문헌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균등 범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그 1차 때도 많이 했었는데 이거 문제 풀 때 나중에 또 합니다. 기초GS나 사례제 핸드북에서 얘가 이거 하는 거죠. 1번 청구항 특정하고 이 특정한다는 게 문헌 해석하는 거예요. 청구 범위 해석. 2번 확인 대상 발명 특정하고 아니면 침해 소송에서는 이걸 침해 대상 제품이라고 합니다. 침해 대상 제품. 3번 대비하고 대비가 표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구항이 이 내용은 지금 기본서에는 없고 제가 최신 특허법원 판례로 대법원 판례 말고 최신 특허법원 판례로 실전 GS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특허법원 같은 하급심 내용들은 좀 특별한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나 판례 노트나 이런 데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좀 특별한 그 당시의 내용 그런 것들은 제가 실전 GS에서 보충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실전 GS에서 한번 나중에 경험해 보시고 지금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확인 대상 발명 대비를 했을 때 청구항이 A 플러스 B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구성 1, 2. 확인 대상 발명이 A 플러스 B 다시예요. 그럼 이게 동일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타났죠. 이 차이에 대해서 4번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문헌 범위하고 균등 범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헌 범위라는 것은 완전 똑같은 거. 특허가 A 플러스 B며 확인 대상 발명도 A 플러스 B인 거. 이것만이 아니라 확인 대상 발명이 A 플러스 B 다시인데 이 차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도 문헌 범위예요. 실질적 동의라는 게 신규성에서만 쓰이거나 확선에서만 쓰이거나 선언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권리범위 판단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발명이 같은지 다른지에 있어서는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나중에 실전 GS에서 최신 특허법원 판례 하면서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거나 실적으로 동일한 문헌 범위, 그 다음에 동일하지도 않고 실적으로 동일하지도 않고 차이가 있을 때 균등 범위로 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과제 해결 원리는 같고 효과가 실적으로 비슷하면 변경이 쉬우면은 균등 범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권리 범위 판단 이쪽 보호 범위 판단하는 쟁점들. 이거 너무 오랫동안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잘 잡아두시고 여기 있는 내용 사례제 핸드북 보시면은 답안지로 압축 요약 진술한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7페이지에 3번 검토 그 특허 분쟁에서 청구범위 해석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판례에 맡기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가 명서도는 보충 참작해서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판례로서 형성하기보다는 법조문에도 같이 넣어달라 이런 소리인데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특허가 이거니까 나는 그건 안 쓰고 다른 거 쓸래 이게 될 거 아닙니까?
예측 가능성에 있어서 도움되는 쪽으로 하여튼 하자. 이런 뉘앙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측 가능성 얘기한 거고요. 다음 228페이지 실시. 물건 발명은 생산형 대 수청전, 방법 발명은 사청, 제조 방법 발명은 사청 플러스 그 제조 방법에 제조된 물건의 사양 대 수청전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단순 읊는 거여서 2차 시험에는 나오지가 않고 그 다음에 5번 저것만 알려줘. 실시행위 독립성. 그래서 요번에 57회 기출문제도 나왔는데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행위가 2 이상이 문제에서 출제되면 각 행위별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실시행위는 행위별로 독립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비침해라고 해서 다른 행위도 비침인 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셔야 되고 어떤 건 비침해지만 어떤 건 침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57회 기출문제가 1번 행위는 침해가 됐고 2번 행위는 비침해야 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시행위 독립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속지주의라는 것은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에서만 미치니까 생산형 대 수청전을 해외에서 해버리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 지나가면서 보론용이나 아니면 검토에 칠만한 내용인데 보시면 되고 물건 발명 생산의 확대 해석 이거 이미 2차 기출문제 1, 2차 다 나왔습니다. 1, 2차 다 나왔습니다. 이건 다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였었죠. 원래는 특허가 A 플러스 B면은 A와 B를 만들어서 플러스까지 했어야지 특허 발명이 생산을 받는데 이 사건에서는 A라는 부품과 B라는 부품 만든 것, 각 부품만 만든 것도 특허 발명이 생산으로 확장한 그런 굉장히 특이한 판례였었습니다. 얘는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이거 전부 다 사례제인도북에 또 답안지 쓰는 거 전형적으로 있으니까 그때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국내에서 특허 발명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정보가 생산되거나 대본에 생산된 것에 맞춰 주요 구성을 갖춘 모든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게 특허가 A 플러스 B면 A도 만들어놨고 B도 만들어놨고 이걸 하나의 포장지에다 끼우지만 않고 하나의 포장지에 모아놨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돼서 마지막 단계에서 가공 조립. 그게 A하고 B를 포장지에만 넣어놨고 그 A하고 B를 끼우는 것이 나중에 마지막 주체가 할 일이다. 이건 건. 예정돼 있으면 그와 같이 가공 조립, 그 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극히 사소한 간단하면 이거는 A하고 B 만든 것만으로도 안 끼워져 있어도 특허 발명 생산으로 보겠다. 1, 2차 시험에 연속해서 다 나왔습니다. 작년 1차에서 올해 2차까지 연속되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230페이지 권리 소진도 2차 기출문제 풀이 강의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아니면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분들은 알 텐데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권리 소진. 뭐 어쨌건 특허 발명은 특허권자 아니면 권리 소진을 해서 특허권자한테 사과거나 아니면 로열티 주거나 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얘 두 개의 쟁점이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특허권자, 권리 소진, 실시권 이렇게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230페이지 권리 소진. 권리 소진은 1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컨셉이 이겁니다. 특허권과 소유권의 충돌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컨셉은 소유권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다만 소유권자 보호로 인해서 특허권자가 지나치게 불이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물건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특허권자에게 돈을 주고 샀다. 즉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양도했다면 이게 소유권자가 물건을 취득함에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돈을 줬다면 소유권자 보호를 위해 특허권을 소진시켜버립니다. 소유권자는 자신이 산 물건에 대해서 사용을 하거나 재판매하거나 할 때 전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 권리소진이에요. 권리소진 컨셉은 전부 다 이걸로 치는 겁니다. 정답을 찾건 검토를 치건 모두 다 이걸로 치는 거예요. 적법한 권리자에게 양도해서 권리를 소진시킨다 하더라도 특허권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은 없는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이걸로 답안이 닫히는 거예요.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 가면 자세한 거 다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권리 소진의 컨셉은 이겁니다. 소유권자 보호를 위해서 권리를 소진하되 다만 특허권자 불이익이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됐는지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1차 판례 강의 때 다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방법 발명의 권리 소진, 그 다음에 진정상품 병행 수입, 이게 국제적 권리 소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온 게 재판매 금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얘네 세 개 전부 다 권리 소진을 시켜도 특허권자에게 불이익이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됐던 거예요. 먼저 방법 발명은 시리얼 넘버 1의 전용품을 하나를 양도했을 때 이 전용품에 대해서 방법 발명을 한 번 실시할지 두 번 실시할지 방법 발명을 방법 발명을 몇 회 실시할지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전용품에 대해서 너무 싸게 팔면 그 특허권자가 방법 발명의 실시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은 바 없다. 이게 쟁점이 됐었죠. 무슨 소리냐면 전용품 하나 팔았으니까 방법 발명 하나 쓰겠지 해서 한 번당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특허 발명 한 번 쓸 걸 예상하고 전용품을 100만 원에 팔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전용품 가져가서 두 번, 세 번을 쓴 거야. 세 번 쓰면 300만 원 줬어야 됐잖아. 그럼 특허권자가 300만 원 받았어야 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특허권자한테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닌지. 이게 다 전용품 한 번 팔면 그 전용품 갖다가 방법 발명을 몇 회 실시할지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자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쟁점.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몇 번을 쓰는지 예측은 안 돼도 아주 비싸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인즉슨 전용품을 양도할 때 네가 가격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주 비싸게 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죠. 그래서 소유권자 보호가 필요하고 너가 가격을 비싸게 선택하면 되는 너한테 가격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네가 싸게 가격을 선택했다고 해서 너한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방법 발명도 권리 소진이 된다. 이게 판례. 그 다음에 진정상품은 나라마다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똑같은 발명을 100만 원에 파는데 미국에서는 시장 점유가 좀 안 돼서 할인을 해줍니다. 70만 원. 그럼 미국에서는 특허권자한테 70만 원만 주면은 이게 권리 소진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특허권자한테 100만 원을 줘야 권리 소진이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70만 원에 사서 한국에서 갖고 오면은 이거 저 한국에서는 특허권자한테 30만 원 덜 준 거 아닙니까? 이거 특허권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진정상품 병행 수입. 하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판례는. 미국에서 가격 선택권은 너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진정상품 병행 수입 할 때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허권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네가 70만 원 형성한 거기 때문에 네가 뭐 200만 원 형성하지 그랬냐? 이것도 가격 결정권은 너 특허권자한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돈을 적법하게 못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재판매 금지 계약은 갑한테 양도하면서 야 내가 너만 싸게 줄게. 너만 50만 원에 줄게. 너만 싸게 해라 라고 했는데 얘가 재판매해버린 거예요. 을한테. 근데 갑을 왜 싸게 줬냐면 너는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실시 0.5번 한 번도 안 할 거잖아. 실시 못할 게 뻔히 예측되기 때문에 싸게 준 겁니다. 근데 을은 이걸 100번 실시할 수 있는 애야. 엄청나게 큰 애야. 얘한테 가는 순간 그 발명을 실시를 매우 많이 하게 될 거 아닙니까? 100번이면 이거 5천만 원이잖아 원래. 아니 100번이면 뭐야? 이거 뭔 소린지 알죠? 지금 한 번당 10만 원으로 한 거거든요. 한 번만 100만 원으로 했네? 그럼 100만 원, 1000만 원, 억이네 이거 1억. 원래 이 을한테는 1억에 팔았어야 됐는데 갑한테만 특별한 사정, 갑의 사정을 고려해서 50만 원에 팔고 절대 너는 타인에게 재판매하지 말아라고 계약서를 썼는데 얘가 그 계약서를 어기고 타인에게 팔아버리면 나는 얘한테 원래 1억 받아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이건 9,950만 원 덜 받았다. 이게 이제 재판매 금지 계약이에요. 특허권자가 갑한테 팔면서 너한테만 싸게 줄게. 절대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 재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특허권을 양도했을 때, 너한테만 싸게 양도했을 때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것은 재판매 금지 조항을 어긴 거죠. 갑이 이 조항을 어겼을 때 을한테 권리 소진이 되냐? 된다. 일단 을 보호를 위해서 권리 소진을 시키고 특허권자 너는 갑한테 가서 이 재판매 금지 계약을 어긴 바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갔습니다.
전부 다 소유권자 보호를 위해서 특허권자가 조금 돈은 못 받았어도 그건 지나친 불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권리 소진시키고 해라라는 1, 2, 3 라인이에요. 방법 발명, 진정상품 병행 수입, 재판매 금지 계약. 전부 다 특허권자가 뭔가 돈을 조금 덜 받은 것 같아서 억울한데 라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니다. 소유권자 보호를 위해서 일단 권리 소진하고 너는 그렇게 억울한 거 아니다. 라인들이었습니다. 이 취지를 하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나중에 사례제인들과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30페이지 2번 물건 발명과 제법 발명은 아예 이견도 없이 권리 소진되면서 방법 발명은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용품을 사가서 방법 발명을 몇 회 실시할지가 예측이 되지 않아서 도대체 전용품을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가 애매했다. 그 문제였는데요. 얘도 권리 소진된다. 이유는 가격 선택권이 특허권자에 있기 때문에 싸게 팔지 비싸게 팔지 네가 다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네 문제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수리 내지 부품을 교체한 경우는 뭐냐면 이건 아직 기출문제 안 나왔습니다. 제 사례제인들 보시면은 사례는 있는데 기출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특허권자가 A 플러스 B라는 장치를 을한테 양도했습니다. 이 권리 소진이 됐습니다. 권리 소진이 된 대상을 이걸 시리얼 넘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을이 이제 시리얼 넘버 1을 장치를 쓰다가 이거 B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져서 수리를 했습니다. 세핑으로. 이 수리를 했을 때 만약에 이 수리가 시리얼 넘버 2처럼 새로운 발명이 돼버리면 얘는 권리 소진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단순 유지에 불과한 부품 교체에 불과하면 얘도 시리얼 넘버 1이라는 거지. 그래서 수리 및 교체 행위가 새로운 생산 행위로 볼지 아니면 유지관리 행위로 볼지에 따라서 권리 소진이 적용되냐 안 되냐가 갈립니다. 새로운 생산 행위로 보면 이건 새 제품이기 때문에 권리 소진이 안 돼요. 이건 침해가 됩니다. 얘가 A 플러스 B를 특허 발명 생산한 것처럼 돼요. 그러면 침해가 되고 유지관리에 불과하면 시리얼 넘버 S1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시리얼 넘버 S1은 권리 소진이 됐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쭉 권리 소진이 가는 거고 그게 수리 내지 부품 교체의 경우입니다. 얘는 판례가 추상적으로 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부품을 교체한 행위가 특허 발명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효과 발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품인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비중, 가격, 그 다음에 양적은 부피 차지, 비중 이런 걸 고려해서 사안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합리적 판단이라는 것은 유능한 변리사에 따라서 말싸움을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답안지용은 그 부품의 교체에서 대상이 된 부품의 비중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될 것이다. 만약에 그 부품이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 다음에 특허 발명의 효과를 발현함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은 요소라면 단순 유지관리 정도의 행위로 봐서 이것은 특허 발명의 재생산으로 볼 수 없어서 권리 소진이 계속 이어지는 게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답안지 작성한 예시는 사례젠드북의 사례로서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수리 내지 부품이었습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2번에 수리 내지 부품 교체 행위가 제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라는 게 저거예요. 시리얼 넘버 1 똑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시리얼 넘버 2가 되는 건지 시리얼 넘버 2가 된다는 게 동일성을 해야 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부는 당해 제품의 객관적 성질, 이용 형태, 특허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본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교체한 부품의 가격, 그 다음 교체한 부품이 그 효과 발현에 있어서 이 비중, 그 다음에 교체한 부품이 그 A 플러스 B에서 전체에 차지하는 부피 비중 이런 걸로 봅니다. 그게 객관적 성질 이용 형태가 그거예요. 이 발명의 이용 형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행 수입. 병행 수입은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 이미 2차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또 나오진 않을 것 같은 당분간은. 학설의 태도 설명만 좀 드리면 231페이지 적극설은 병행 수입된 증정상품에도 권리 소진이 적용된다고 본다. 이는 권리자의 생산된 제품임을 강조한다. 짝퉁 발명이면은 침해인데 권리자가 만든 건데 권리자가 만든 걸 갖다가 한국에 갖고 왔다고 해서 침해라고 보는 게 어딨냐. 짝퉁 발명과 권리자가 만든 발명은 좀 구분해야지. 이런 뉘앙스입니다. 권리자가 만든 거니까 권리 소진 시켜라. 소극절은 병행 수입된 증정상품에 권리 소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이거예요. 국가마다 가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진통 발명이라 할지라도 그럼 미국에서만 팔았어야 된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거보다 더 비싸게 나한테 돈을 줬어야지만 그거를 실시할 수 있었던 거다. 이거요. 나한테 돈을 줘야지만 실시할 수 있는 건데
그 돈의 가치가 한국과 미국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실시하는 100만 원 줘야 되는데 미국에 실시하면 70만 원, 70만 원 주고 한국에서 실시하는 게 어디냐. 이게 소국설이에요. 그 다음에 묵시적 허락 필요서는 미국에 있던 걸 한국으로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병행 수입을 특허권자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완전히 허락이 된 거잖아. 그거는 완전 허락을 받은 거고, 묵시적 허락서는 미국에 있는 걸 한국에 들여와도 특허권자가 뭐라고 안 하는 거, 뭐라고 안 하는 걸 묵시적 허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자가 내비두는 거, 이게 묵시적 허락으로. 그 묵시적 허락은 이렇게 읽으시면 돼. 묵시적 허락은 미국도 100만 원이고 한국도 100만 원이었어. 그럼 가격이 같잖아. 그럼 특허권자가 내비둘 거란 말이야. 어느 나라건 특허권자는 똑같은 돈 버니까.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한국이 가격이 같다면 묵시적 허락으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적극설은 미국과 한국이 가격이 다르건 같건 무조건 허용하자. 이게 진퉁발명 아니냐. 특허권자가 만든 건데 그거 샀으면 계속 허용해줘야지. 이건 거고. 소극설은 가격이 다르면 특허권자가 나라마다 벌어야 되는 그 돈의 액수가 다른 거기 때문에 권리소진 함부로 시키면 안 된다는 거고, 묵시적 허락서는 가격이 같다면 이거 묵시적 허락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비두자 이런 거. 묵시적 허락서를 묵시적 허락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묵시적 허락이 있는 범위가 만약에 가격이 같으면 묵시적 허락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용된다는 절충적 입장이다. 판례는 특허에서는 없어. 이건 상표에서나 많이 있는 거지. 이게 아마 80년대 때 우리 제약 분야 판례인데 진정상품 병행수준이 허용한 바 있다. 검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자 보호를 위해서 일단 권리소진을 시켜주고, 그리고 특허권자는 가격 선택권이 특허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싸게 판 건 네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특허권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로는 이건 1차 시험에 나왔었는데, 수출과 수입권이 특허권자는 동일하지 않으면, 이게 1차 시험에 나왔어요. 만약에 당연히 한국에서 특허권자가 갑이고 미국에서 특허권자가 정이야. 그러면 그건 당연히 병행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자가 기본적으로 같아야지만 병행 수입을 비치매로 볼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허권자가 달라버리면 미국에서 산 게 한국 특허권자한테 돈 준 적이 없잖아. 둘이 다른 앤데. 뭔지 알겠죠? 1차 시험에 출제됐던 겁니다. 특허권자가 다른 사항이 1차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판매 제한. 이게 재판매 금지 조건입니다. 법원은 재판매 금지 조건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 다음에 구매자가 소유권자예요. 그와 같은 제한, 구매자가 얘입니다. 이 최종 구매자, 얘가 그런 재판매 금지를 알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그게 이 소리예요. 얘가 특허권자하고 재판매 금지 계약이 있었는지 아닌지 이 둘 간의 계약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전혀 다른 을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들 간의 재판매 금지 계약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일단 사온 거에 대해서 소유권자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매 금지는 둘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갑이 팔아보면 갑이 나쁜 놈이지 을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소리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을이 그런 재판매 금지를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었다면 을도 나쁜 놈이잖아. 그러면은 좀 권리소진 안 시키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는 소유권자 입장에서는 아까 그 말로 쳤어요. 소유권자 을 입장에서는 갑과 특허권자가 재판매 금지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을은 일단 샀으면 내가 이걸 사면 아무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기대하고 샀을 거 아닙니까? 원래 민법상 소유권이라는 것은 취득하면 누군가의 동의 없이 편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을의 보호를 위해서 이것은 권리소진을 적용하고 특허권자한테 부당한 면이 있다면 그 갑이 지금 재판매 금지 계약 어긴 거 아닙니까? 갑한테 채무불이행했다는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유권자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보론이 사실 얘가 2차 시험에 나온 게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 변경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과거에는 재판매 금지 계약이 있었으면 권리소진을 인정 안 했어요. 특허권자 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최근에는 재판매 금지 계약이 있어도 권리소진을 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판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슈가 됐고,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법대에서 교수님들께서는 비교법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뭔가를 비교합니다. 이 비교할 때 국내에서의 법조문끼리도 비교를 하지만 선진국가의 법과도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독일이 선진국이라고 해서 독일법과 많이 비교를 하시고, 산업재산권법은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해서 미국과의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슈가 된 판례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에 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권리범위의 심판과 침해소송의 차이점이죠. 이것도 사례제도 보시면 쟁점들 많이 있고 우리 1차 때도 많이 했습니다. 권리소진은 침해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데 권리범위 심판에서는 주장 못하게 막고 있어요. 여기까지 침해와 권리소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권은 빠져있는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겁니다. 침해와 권리 소진, 실시권, 정당 권한에 대한 쟁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 이제 유효한 특허를 바꾸는 게 무효심판인데, 무효심판은 걸지 않아도 그 보호범위 판단할 때 무효사유 항변이라고 있죠. 특허를 죽이지 않아도 무효사유가 있다라고 항변을 하게 되면 비침해로 가는 이 무효사유 항변이 그 다음 쟁점이 이제 나옵니다. 무효사유 항변. 그러면 여기 있는 칠판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무효사유 항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기 한번 가시죠. 필기. 기본 강의에서는 2차 시험에서 답안지를 어떻게 접근하고 쓰는지에 대한 컨셉을 맛보기 한다 정도로 가볍게 기본서와 필기 자료를 숙지하시면 되고, 그리고 1차 때 공부했던 내용을 까먹은 바가 있으면 리마인드 한다는 식으로 복귀하시면 되고, 본격적인 답안지 목차 작성이나 아니면 목차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그 특정 이런 것들은 사례제 핸드북과 사례 강의를 통해서 보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역대 기출문제들이 무엇을 참고해서 출제된 출처까지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 출처를 분석하게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2차를 접근해서 공부하면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지를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기본 강의에서 감을 익히고, 그 다음에 사례 강의에서 답안지 쓰는 목차와 내용을 익히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출처를 익혀서 최종적으로 기초질서나 실전질서에서 연습을 하시면은 답안 작성에 대해서 큰 공포감은 들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면은 공포감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포감을 줄여드리려고 모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나중에 사례 강의 가시면은 무슨 소린지 알 거예요. 답안지를 쓸 때 각 문제마다 똑같은 공식에 따라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5점당 목차를 하나 생각해라. 그 다음에 항상 일관되게 문제의지, 의, 판단기준, 구체적 판단 및 결론을 써라. 기계적인 공식화를 해드리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을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답안지를 떠나서 어떤 문장을 써본 적이 없어요 라고 불안감 가지실 필요 절대 없어요. 우리 이공계에서 잘하는 공식화로 다 접근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지웠다가 다음 챕터 진행하겠습니다.